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내 남편이 오늘 우리 엄마를 죽인 살인마 옆에 섰습니다. 제1장 부서진 낙원, 배신의 시작.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어둠이 소정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토록 인자하던 어머니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숨을 거둔 그날, 소정의 심장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가해자는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정그룹의 외동딸 한희수였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그녀의 오만함이 한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소정에게는 믿음직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주원이었습니다. 가난한 고시생 시절부터 소정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성장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이끄는 수장이 된 남자.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게. 하늘에 계신 장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은 소정에게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정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떨리는 몸을 이끌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피고인 한희수의 옆,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당당하게 서 있는 인물. 그는 다름 아닌 소정의 남편 박주원이었습니다.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소정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주원은 아내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한희수의 과실을 덮고 오히려 피해자인 어머니의 과실을 몰아세우는 그의 논리정연한 목소리는 소정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텅 빈 복도에서 마주친 주원의 눈빛은 더 이상 소정이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소정의 어깨를 밀치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소정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한희수 씨의 투자가 없으면 우리 로펌은 무너져. 소정이 울부짖으며 그의 뺨을 후려치려 하자 주원은 그녀의 손목을 무섭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단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정이 정성껏 모셔두었던 어머니의 유골함 안치증이었습니다. 당분간 장모님은 내가 모실 거야. 내가 허튼 짓을 하면 장모님은 영원히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에 뿌려질지도 몰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모든 기억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원은 이제 아내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아내의 목을 죄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소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으며 그 자리엔 권력의 굶주린 괴물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소정은 배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은 소정의 몸 안에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 주원이 한희수를 선택한 대가는 단순히 로펌의 성공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배신, 어머니의 유고를 담보로 한 협박, 그리고 다가오는 더 거대한 음모. 소정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살아남아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2장 악마와의 동거, 붉은 눈물. 남편의 배신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소정의 영혼을 베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코트를 벗었습니다. 소정은 거실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기를 나누던 거실은 이제 숨조차 쉬기 힘든 고문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정아, 밥 안 먹었어? 임신 초기엔 잘 먹어야지. 주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속엔 서늘한 명령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소정을 압박했습니다. 유골함을 어디에 숨겼는지 묻는 소정의 처절한 외침에 주원은 그저 비릿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완성할 발판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정은 주원에 의해 강제로 재정그룹의 자선 파티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 한희수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한희수는 소정을 발견하자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부인 되시나 봐요? 남편분이 정말 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내 실수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한희수의 가시 돋친 농담이 소정의 귀를 찔렀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희수는 오히려 비웃으며 소정의 어깨 위로 샴페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젖어가는 옷감보다 더 참담한 것은 그 광경을 보고도 한희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내를 구석으로 거칠게 끌고 가는 남편 주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원은 비상구 복도에서 소정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저 여자가 우리에게 줄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아? 내 자존심 따위가 그 돈보다 가치 있어? 소정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돈과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소정은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끔찍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소정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던 민혁은 주원의 로펌 내부 문건을 몰래 입수하기 시작합니다. 주원이 단순히 한희수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재정그룹의 비자금 세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입니다. 민혁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정에게 연락해 탈출을 제안합니다. 소정아,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장모님 유골도 너도 그 아이도. 박주원에겐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내가 도와줄게. 여기서 나가자. 민혁의 간절한 전화 통화를 소정은 눈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문이 열리고 주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주원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소정의 손에 든 휴대폰에 꽂혀 있었습니다. 주원은 천천히 다가와 소정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통화해? 설마 나를 배신하려는 건 아니지? 소정아, 장모님이 바다를 참 좋아하셨잖아. 내가 나를 실망시키면 어머니는 영영 무트로 올라오지 못하실 거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소정은 주원의 눈에서 진심 어린 살기를 보았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상대를 파괴해서라도 얻고 싶은 욕망만이 남았습니다. 소정은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이를 온전히 키워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지옥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폭풍우가 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소정의 삶은 가장 어두운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감옥이 된 낙원, 끊어진 구원.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혁과의 통화를 들킨 그날 이후 소정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주원은 소정의 휴대폰을 빼앗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채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한 홈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소정은 화장실조차 남편의 시선을 느끼며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다 너와 아이를 위해서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래. 퇴근한 주원은 마치 다정한 남편처럼 소정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소정은 그의 손길을 거부하며 구석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럴수록 주원의 집착은 더욱 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소정의 입맛을 고려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정체 모를 약을 비타민이라며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그 약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몰래 화분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밖에서 소정의 소식이 끊기자 민혁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주원의 로펌 근처를 배회하며 소정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혁은 주원이 한희수와 은밀하게 만나는 현장을 포착하게 됩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친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그 여자 아직도 처리 안 했어? 유골함으로 협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혹시라도 딴 마음 먹으면 우리 거래는 끝이야. 한희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원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손발을 다 묶어뒀습니다. 조만간 조용한 요양원으로 보내서 아이만 낳게 한 뒤 정리할 생각입니다. 당신과 나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던 민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주원은 단순히 투자금을 위해 아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한희수와의 결탁을 위해 소정과 뱃속의 아이까지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주원이 대형 재판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배달부로 위장해 소정의 집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혁의 목소리에 소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정아,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나와야 해. 그놈이 널 요양원에 가두려 해.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밖에서 전동 제어 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민혁이 밖에서 도구로 문을 억지로 개방하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차가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판이 일찍 끝났다며 돌아온 주원이었습니다. 주원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집 앞에서 무슨 짓이야? 스토커로 신고당하고 싶어? 민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주원,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소정이랑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녹음했다고. 그 순간 주원의 눈빛이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민혁의 품에서 녹음기를 뺏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민혁은 계단 아래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민혁을 내려다보며 주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소정은 절망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피가 묻은 손을 닦으며 문 너머의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이지? 너를 돕겠다는 놈들의 최후가 어떤지. 이제 너에겐 나밖에 없어, 소정아. 죽어도 이 집에서 죽고 살아도 내 옆에서 살아야 해.
민혁은 구급차에 실려가고 소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구원의 손길은 그렇게 잘려나갔습니다. 주원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소정의 방문에 쇠창살과 같은 걸쇠를 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남편의 괴물 같은 본색,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의 비극. 소정은 어두운 방 안에서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감추고 있는 차가운 바다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자신에게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말입니다. 제사장 광기의 둥지, 거칠해진 진심. 민혁이 피를 흘리며 실려나간 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주원은 이제 자신의 배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소정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기묘하게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소정은 버려야 할 과거인 동시에 자신의 성공을 완성했을 때 곁에 있어야만 하는 유일한 전유물이었습니다. 주원은 거실 한쪽 벽면을 소정의 사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는 사진, 잠들어 있는 사진,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오열하던 처절한 순간의 사진까지. 그는 소정의 고통마저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정아, 이 드레스 입어봐. 한희수 상무가 주최하는 후원의 밤에 입고 갈 거야.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부부인지. 주원은 거부하는 소정의 몸 위로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억지로 대보았습니다. 소정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가해자의 연회에 그 가해자를 변호한 남편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싫어. 차라리 날 죽여, 박주원. 어떻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소정의 저항에 주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소정의 턱을 강하게 움켜쥐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아니, 넌 내 허락 없이 죽지도 못해. 내 뱃속엔 내 야망을 이어받을 아이가 있잖아. 그리고 잊었어? 장모님 유골. 내가 내 옆에서 웃지 않으면 그 유골함은 오늘 밤 바로 서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질 거야. 주원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는 소정을 침대에 거칠게 던져두고는 방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서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정의 신음 섞인 울음소리를 음악이라도 감상하듯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 시각 병원으로 실려간 민혁은 구사일생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손길은 병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로펌의 권력을 이용해 민혁을 주거 침입 및 폭행 미수로 몰아넣었고 민혁은 병실 문 밖을 지키는 경찰들 때문에 소정에게 연락할 길조차 막혀버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원은 소정의 얼굴에 짙은 화장을 입히고 화려한 보석을 채웠습니다. 거울 속의 소정은 마치 박제된 인형 같았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주원은 소정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웃어 소정아. 한 상무가 보고 있어. 내가 제대로 못하면 장모님 유골은 내일 아침 물고기 밥이 될 거야. 소정은 경련하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한희수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희수는 소정의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박 변호사님 부인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할까? 꼭 곧 부서질 유리 인형 같아. 한희수는 일부러 소정의 배를 툭 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소정은 배에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소정의 통증보다 한희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휘청이는 몸을 붙잡아 세우며 오히려 한희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한 상무님, 이번 투자 건은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겠죠? 소정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어머니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저 추악한 거래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 한 구석에서 소정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민혁의 부탁을 받고 몰래 잠입한 민혁의 후배였습니다. 그는 소정에게 아주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탈출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를 주원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주원은 소정의 시선이 머문 곳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그녀의 팔목을 부러뜨릴 듯 쥐었습니다. 소정아, 내가 경고했지. 딴 생각하지 말라고. 넌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 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해. 주원의 맹목적인 집착은 이제 광기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되어 소정을 옥죄어 왔습니다. 소정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만은 지켜내겠노라고. 밤은 깊어갔고 화려한 연회장 뒤편의 차가운 바다에서는 검은 파도가 소정의 운명을 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오장 핏빛 탈출, 차가운 바다의 외침.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은 소정에게 거대한 창살과 같았습니다. 주원의 감시는 빈틈이 없었지만 민혁의 후배가 보낸 눈짓은 소정의 심장에 마지막 불꽃을 지폈습니다. 주원이 재정그룹 회장과 은밀한 투자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 소정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연 회장 뒷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날카로운 구조물에 걸려 찢겨 나갔지만 소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벗어 던진 채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자신을 찾는 주원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소정아, 어디 있니?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해.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주원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소음 섞인 공기를 뚫고 소정의 목덜미를 휘감았습니다. 소정은 민혁의 후배가 약속한 해안가 절벽 끝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다의 짠내가 코끝을 찔렀고 거친 파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는 검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비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차량에 올라타려던 소정의 머리채를 누군가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뒤를 돌아본 곳에는 짐승 같은 눈을 한 주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은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소정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소정아, 내가 말했지. 넌 내 허락 없인 아무 데도 못 간다고. 주원은 소정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소정은 부푼 배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원은 유골함을 절벽 끝 난간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소정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안 돼. 주원 씨, 제발. 어머니만큼은 안 돼. 선택해.
내 발밑으로 기어와서 평생 내 인형으로 살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어머니와 내 친구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까지 전부 파멸하는 걸 지켜볼지. 주원의 광기 어린 제안에 소정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민혁의 후배가 주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원은 소정을 향해 유골함을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혼란을 틈타 탈출하려던 소정은 발을 헛디뎌 가파른 절벽 아래 검은 바다를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아. 주원의 처절한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야망을 위해 그녀를 짓밟았지만 정작 그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주원은 세상을 잃은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 매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소정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압이 배를 압박해오는 고통 속에서 소정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원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 한이수와 공모하여 바다에 은밀히 폐기했던 재정그룹의 치명적인 비리 장부와 증거들이 담긴 방수 가방이었습니다. 주원이 말했던 차가운 바다의 진실은 단순히 유골을 뿌리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바다 깊은 곳에 영원히 매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복수심이 그녀를 수면 위로 밀어올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주원의 광기 어린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소정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벽 위에는 찢어진 드레스 조각과 주인 잃은 유골함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주원은 실성한 듯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소정이는 죽지 않았어. 내 허락 없이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찾을 거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내 방에 가둬둘 거야. 성공을 거머쥐었으나 아내를 잃은 남자와 모든 것을 잃었으나 진실을 거머쥔 채 살아남은 여자.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연민도 용서도 없는 처절한 복수의 이막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6장 죽음이 갈라놓지 못한 집착. 소정이 차가운 바다로 추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인 수색 결과는 실종 후 사망 추정이었으나 주원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절벽 위를 서성였고 로펌의 업무도 전폐한 채 사설 탐정들을 동원해 해안가 근처의 모든 병원과 민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주원에게 소정은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신의 유일한 오점이자 보물이었습니다. 주원의 광기는 집안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소정이 쓰던 방을 추락 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매일 아침 새 꽃을 꽂고 소정이 좋아하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정아, 오늘 날씨가 좀 춥네. 곧 돌아올 거지? 내가 좋아하는 찻잔 꺼내놨어. 텅 빈 방 안에서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주원의 모습은 지나가는 가사 도우미들조차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제 한이수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이수는 주원의 이런 모습이 자신들의 사업에 걸림돌이 될까 초조해졌습니다. 박 변호사,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여자는 이미 물고기 밥이 됐다고. 이제 우리 계획대로 재정그룹 합병에 집중해. 당신이 원하던 권력이 코앞이야. 한이수의 고함에도 주원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목을 조를 듯 다가가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내 아내는 죽지 않았어. 만약 죽었다면 당신이 그날 밤 그녀를 자극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거야. 한이수 조심해. 소정이가 돌아오는 날 우리 셋의 자리는 다시 정해질 테니까. 한편 바다 너머 이름 없는 어촌 마을의 작은 오두막. 소정은 기적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민혁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민혁은 주원의 감시를 피해 미리 해안가에 구조팀을 대기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정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다리는 으스러졌고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가 위태로웠습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도 소정은 곁에 둔 방수 가방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주원과 한이수를 단번에 파멸시킬 재정그룹의 이중 장부와 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정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얗게 질린 입술로 그녀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아이. 내 아이는요? 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무거운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소정의 오열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를 뺐고 인생을 뺐고 이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마저 앗아간 주원과 한이수. 소정의 눈동자에서 슬픔이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핏빛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소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박주원,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나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알던 진소정은 죽었어.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악마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소정은 민혁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죽음을 공식화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원이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방심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원의 집으로 발신인 불명의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닷물에 젖어 얼룩진 소정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확인한 주원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소정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소정이 던진 첫 번째 복수의 미끼였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7장 유령의 귀환, 가면의 무도회. 소정의 실종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주원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계를 잇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한이수와의 결탁은 더욱 공고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 황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저택 지하에는 여전히 소정의 흔적을 박제해둔 비밀의 방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곳에서 소정의 환영과 대화하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원의 로펌에 새로운 전략 투자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미모의 자산가 제이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차가운 눈매, 그리고 얼굴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정과 닮았으나 그 말투와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박 대표님, 당신의 야망이 꽤 마음에 드네요. 우리와 손을 잡으면 재정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을 텐데 관심 있으신가요? 주원은 제이를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정과 너무나 닮은 체취와 실루엣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주원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앞에 주원의 의심은 점차 맹목적인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제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소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남은 흉터를 지우기 위해 수차례 성형수술을 견뎌냈고 목소리 톤과 걸음걸이까지 바꾸는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지만 정신만은 또렷한 미녀기 조력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정의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주원이 가장 집착하는 두 가지, 성공과 자신에 대한 환상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그녀는 주원에게 한이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은밀한 투자 정보를 흘리며 주원과 한이수의 동맹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이수 상무가 뒤에서 다른 로펌과 접촉 중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박 대표님을 토사구팽하려는 모양인데 조심하셔야겠어요. 소정의 이간질에 주원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주원은 한이수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한이수 역시 주원이 정체불명의 여자 제이에게 홀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두 악인의 공조는 소정이 던진 작은 의혹의 불씨로 인해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원은 제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소정의 방을 보여주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죽은 내 아내가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는 어디선가 만난 적이 없나요? 주원이 제이의 뺨을 만지려 손을 뻗자 소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박 대표님, 죽은 여자를 붙들고 사는 건 당신답지 않네요.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온다면 그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겠죠. 소정의 그 말은 주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원은 그 서늘한 기운의 전율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다는 광기 어린 소유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제이가 소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만약 소정이라면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가두어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몰랐습니다. 소정이 서 있는 거실 바닥 아래 그녀가 들고 있는 가방 속에는 이미 주원의 파멸을 알리는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소정은 주원이 자신에게 건넸던 어머니의 유골함에 대한 복수로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전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면을 쓴 채 춤추는 두 사람의 무도회. 소정은 주원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하세요. 내일은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게 될 테니까요. 제8장 무너지는 성전, 드러난 위선. 소정이 예고한 선물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주원이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점에 서기 위해 기획한 로펌 창립 기념 대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주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한이수가 마치 안주인처럼 서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시선은 오직 연회장 입구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소정을 기다리는 그의 눈빛은 갈구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소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그 차가운 바다로 추락할 때 입었던 드레스와 똑같은 핏빛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주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박 대표님 축하드려요. 오늘이 당신의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낮은 곳이 될 날이네요. 소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주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주원이 대답할 틈도 없이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의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원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차가운 바다의 진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원이 한희수의 죄를 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모습,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소정을 협박하던 지옥 같은 현장의 녹취록, 그리고 재정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장내에 모인 내빈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희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주원은 얼어붙은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한희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소정이 주원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주원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아내 진소정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만이 남았습니다. 주원 씨, 당신이 그랬지? 나는 당신 허락 없이는 죽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돌아왔어. 당신이 만든 이 추악한 성전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원은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도 소정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소정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혁이 1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해온 증거들이 이미 검찰청에 전달된 뒤였습니다. 주원과 한희수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주원은 끌려가면서도 소정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소정아, 가지마. 넌 내 거야. 넌 영원히 내 아내라고. 주원의 광기 어린 외침은 연회장의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랑을 팔고 야망을 위해 생명을 짓밟았던 남자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한희수 역시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난장판이 된 연회장에 홀로 남은 소정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승리감이 아닌 서늘한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가야.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소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원이 감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조차 소정의 이름을 부르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의 집착은 파멸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제구장 쇠창살 뒤에 눈동자, 끝나지 않은 집착.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한희수는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박주원 역시 증거인멸과 협박 혐의로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와 법조계의 추악한 유착을 보도했고 소정은 세상의 동정을 받으며 복수를 완성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내면은 여전히 어두운 바닷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소정은 민혁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조용한 저택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밤마다 소정은 주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잠을 설쳤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괴한 압박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실제로 주원은 쇠창살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의 권력자들을 변호하며 쌓아온 인맥을 이용해 특별 면회를 요청했고
자신의 남은 자산을 은밀히 움직여 소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반성의 공간이 아니라 소정을 다시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작전실이었습니다. 소정아, 넌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 내 복수도 결국 나에 대한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주원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찾아온 심부름꾼에게 소정의 사진을 건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소정이 머무는 저택의 도우미를 매수해 그녀의 일기를 가로채고 그녀가 먹는 음식의 향기까지 도구받았습니다. 주원의 집착은 이제 공간적 제약을 넘어 영적인 침범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정은 집으로 배달된 의문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정이 가장 좋아했던 안개꽃과 함께 1년 전 주원이 빼앗아갔던 어머니의 진실한 유골이 담긴 작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원이 연회장에서 보여줬던 유골함은 가짜였고 진짜는 그가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병에는 짧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어. 내게 오지 않으면 어머니는 영원히 안식에 들지 못할 거야. 소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남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원이 던진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그는 소정이 자신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물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역으로 이용해 재심 청구와 형 집행 정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원의 계획대로 소정은 다시 그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주원은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광기 어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결국 왔구나, 내 사랑. 내가 말했지? 넌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주원은 소정의 얼굴을 유리 너머로 더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소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가 가진 나머지 비리 장부와 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진짜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자신을 여기서 나가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한이수를 완전히 매장할 증거가 내 손에 있어. 그리고 장모님의 마지막 유골. 그걸 찾고 싶지 않아? 소정은 주원의 눈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곳엔 오직 야망과 소유욕에 찌든 악마만이 남았습니다. 주원은 소정이 임신 중 겪었던 비극적인 유산을 언급하며 그녀의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은 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나를 떠나려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번엔 도망치지 마. 소정은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끝난 줄 알았으나 주원은 소정의 인생을 영원히 자신의 그늘 아래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주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주원이 절대 예상치 못한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인연의 사슬을 끊기 위해선 단순히 상대방을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소정은 주원과 함께 그 사슬 자체를 불태워버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10장 바다의 장례식, 영원한 침묵. 주원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며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원이 병원 구급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향한 곳은 호화로운 저택도 로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정이 홀로 기다리고 있는 1년 전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차가운 바닷가 절벽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절벽 끝,
소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주원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과 광기 섞인 애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봐. 결국 내가 돌아왔어.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야. 이제 장모님 유골도 내 인생도 다시 내 손안에 있어. 주원은 품 안에서 어머니의 유골이 담긴 작은 병을 꺼내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병 하나로 소정을 다시 자신의 완벽한 인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원 씨,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이 사랑한 건 나를 소유하고 휘두르는 당신 자신의 권력이었지. 소정은 천천히 몸을 돌려 주원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원이 그토록 찾던 그의 모든 범죄 자금이 은닉된 해외 계좌의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정은 주원이 유골함을 미끼로 자신을 불러낼 것을 알고 민혁과 함께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함정을 파두었던 것입니다. 그 키, 그걸 어디서 난 거야? 당장 내놔. 주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소정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소정의 신호에 따라 매복해 있던 경찰들이 절벽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은 자신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주원, 당신의 야망은 여기서 끝이야. 어머니도 나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이제 당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거야. 소정은 주원의 손에 든 유골함 병을 낚아채듯 뺏어 들고는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 검은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주원은 경악하며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소정아. 그 키와 함께 죽으면 안 돼. 주원은 소정이 아닌 그녀가 가진 권력의 열쇠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처럼 다시 한번 차가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소정은 추락하는 찰나 어머니의 유골이 담긴 병을 가슴에 꼭 품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주원은 끝까지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금권의 열쇠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차가운 수면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거친 파도는 주원의 비명과 야망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주원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소정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안가에서는 주원의 시신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끝까지 놓지 못한 차가운 바다 돌덩이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서 있던 절벽 끝에 낡은 결혼 반지 하나만이 파도에 씻겨 하얗게 빛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희대의 악인 박주원의 비극적 최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소정이 드디어 어머니와 아이의 손을 잡고 더 이상 배신도 협박도 없는 깊고 푸른 안식처로 돌아갔음을 말입니다. 지옥 같던 결혼의 막이 내리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만과 배신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야망은 그렇게 영원히 소금물에 녹아 사라졌습니다.